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김광삼, 홍정석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오늘 판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선고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조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정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네, 특검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구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양이 선고된 데는 어떤 점이 가장 영향을 줬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형하면 이제 뭐 선고가 좀 더 높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15년인데 구형이 15년인데 뭐 8년이나 더 선고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특검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하고 판사가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검은 아마 징역 15년 구형했을 때는 뭐 반절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아마 징역 15년을 구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23년을 선고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23년 선고했단 말 듣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이제 변호사들도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도 좀 모두가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것은 이제 저 판사의 어떤 생각이랄지 그런 것들이 일단 내란에 대한 굉장히 이거 중대성, 그로 인해서 이제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그런 해악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보면 이제까지 어떤 내란과 관련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기는 이제 뭐 말리지는 못했지만 이제 소극적으로 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탄핵 과정에서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이제 CCTV와 다른 내용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반성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조금이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죄와 자신이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23년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저희가 녹취를 들으셨지만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주문을 낭독할 때 중간에 멈칫하면서 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 용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국회를 지켰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좀 이례적인 모습일까요? 울컥한 모습인지 이제 뭐 안경을 고쳐 쓰기 위해서 이제 잠시 말을 멈춘 건지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것 같고요. 네. 본인도 이런 판결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소외가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형이 특검에서 구형을 나름 세게 한다고 한 15년보다 훨씬 높은 23년형.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올려치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어떠한 특별한 뭐 인명피해라든지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처럼 본인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고 본인은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리기 위해서 의견 수렴도 했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23년까지 이제 선고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다 겹쳐져서 아까 재판장이 선고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고령이고 또 부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근거로 좀 선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우선 변호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올해 77세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처가 한 명 있습니다. 78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의 처는 심각한 관절 질환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오랜 공직생활 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헌신하여 왔고 이로 인해 훈장도 수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무엇보다 계엄을 찬성하거나 적극 협력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전 총리는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는데 오늘 이제 징역 23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이 고령인 점도 고려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점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징역 23년 정도 선고할 정도 되면요, 네. 이제 그건 고령과 상관이 없어요. 또 설사 이제 뭐 생명이 좀 위험한 암 환자랄지라도 예. 사실은 이제 법정 구속을 대부분 하죠. 예. 그러니까 징역 한 3년 뭐 그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뭐 항소심 가서 이제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하지 않는 사례가 있죠. 근데 징역 23년형이나 선고하면서 이제 법정 구속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 아마 법정 구속이 되고 저렇게 형이 높게 선고될 것이라고 아마 한덕수 전 총리도 생각을 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디 뭐 호텔 카페에서 뭐 부인하고 뭐 차 마시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 돈가스 그러면 먹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그렇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뭐 특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는 이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바도 없고 설사 일부 관여돼 있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법정 구속이 된다랄지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유죄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은 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늘 선고하면서 그랬거든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판단하는 이유 자체가 일단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면 국무회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걸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의 어떤 말하려는 걸 막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했고 그다음에 오늘 또 특별한 것은 이제 자기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2인자인데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방지해야 할 그러한 사회적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요임무 종사의 어떤 했다고 볼 수 있는 예. 그런 걸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로 판결에서는 명시를 했죠.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뭐 49년생입니다. 네. 77세인데 뭐 이 정도에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요. 예. 사실은 뭐 한 60대 중반만 넘어도 네. 고령이기 때문에 그걸 선고 형량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60대건 70대, 80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그렇게 노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죄질과 형량이 중요하지 네. 뭐
나이가 많이 들었다랄지 노령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속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불구속 상태로 기소화됐던 것과 달리 법정 구속이 바로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한 전 총리의 이제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 부분인데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일단 내란을 법원이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첫 판단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결국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폭동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좀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진관 재판장은 둘 다 이제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즉 그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던 자에 대한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선고문에 설시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헌문란 목적은 국회에 무장한 군인을 출동시킨 것만으로도 이미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이 되고 그 자체로 예전에 전두환 씨 재판에서도 그 판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번 재판부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진관 재판장의 이제 이 선고 속에는 국무총리라는 자는 대통령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네. 본인 자체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고 책임 있는 자이다. 이렇게 전제를 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인자로서 이런 위법한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네. 그리고 어떠한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표출한 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한 범죄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네. 따라서 이 부분이 향후에 있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런 그 사람들에 비해서 가담 정도가 특검에서도 좀 낮다고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3년형이 지금 선고가 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를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윤석열은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 실장 선임행정관 강의구와 수행비서 선임행정관 김종환으로 하여금 국무위원 중 일부에게만 연락하게 하였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육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따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내란임을 강조하는 재판부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오늘 보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이다. 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비교 불가이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뭐 친위 쿠데타가 저는 맞다고 봐요. 이제 그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일단 내란죄에 있어서는 이제 아래로부터 하는 쿠데타는 이제 전형적인 경우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친위 쿠데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위 쿠데타 자체가 사실 이제 권력을 가진 자 대통령이 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란이 아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통령이 뭔 폭동을 일으키냐 권한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친일 쿠데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의 자체가 이번 판결 오늘 선고 자체가 이제 내란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정의를 하는 그런 재판이다 볼 수 있고 예. 이건 명백히 내란이라고 본 거죠. 덕분에 국가물론 목적이 있었고 국회에다 뭐 군인까지 다 동원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내란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명백히 밝힌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건에도 아마 똑같은 결론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내란이 전제가 돼야지 내란에 대해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월 19일 날 윤 전 대통령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결국 내란을 전제로 해서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이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 내용 중에서 이제 아래로부터보다는 위로부터 어떠한 쿠데타가 더 위험하다 하는데 그건 맞죠.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좀 그래도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가 우리가 딱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쿠데타와 비교하면 그게 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군을 동원을 명시적으로 했고 군 동원 자체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 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또 사상자가 났어요. 내란 살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쿠데타냐 아래로 쿠데타냐 이거의 어떤 중요 정도는 뭐 맞는다 하더라도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하는데 아마 지금 판시한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형량이 굉장히 상향으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를 할 때 내란 재판을 과거에와 이제 비교를 해서 대법원 판례 같은 부분이나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선고가 나올 때는 그것과는 별도이다라고 이제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 선을 근 것은 이제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이제 자유주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명백히 다르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그 노태우 내란 당시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렇게 좀 덜 성숙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네. 그 이후 3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진짜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하는 단계로 이르렀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어느 누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상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별개로 본다. 이렇게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민들께서도 그날 다들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과연 현실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면 명백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던 자와는 다른 현재의 국무총리에 있는 자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사퇴 의사 표명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행위들이 적어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을 하면서 특히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시도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란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였고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단 그 의사종족수라도 갖출 것을 제안하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한 22시 전에 대통령실로 올 수 있다고 예상한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박상우, 안덕근을 추가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인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 명확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였음에도 그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
그러나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종족수가 채워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제안한 게 오히려 내란에 가담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저 사실이 아마 특검에서 제출한 이제 증거 기록이 굉장히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내란 비상계엄 막을 수가 없구나. 내가 막을 수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설사 마음적으로는 반대를 해도 이걸 적극적으로 제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법률적 요건, 국내의 요건을 마련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항소심과도 상당히 이게 논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중요한 임무 역할을 한 거냐.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일부러요 고의성을 가지고 비상계엄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요건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만들어 줘가지고 비상계엄이 정당성을 부여해 줬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중요임무종사자는 명백히 딱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설치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왜 말리지 않았느냐, 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과연 그것만으로 이제 자기 의무라는 건데 말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했으면 이게 중요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냐. 근데 중요임무 종사라는 것은 이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범죄 행위에 나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어떤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네.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였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이 쪽지를 두고서 논의를 했던 장면이 그 CCTV에 담기면서 이 부분도 좀 증거 효력이 있었던 것 같죠? 맞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단전 단수 조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CCTV 내용에 이제 나온 내용이고 사실 재판부가 저 재판에서 이제 변호인들, 다른 변호인들이 감치되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재판이 좀 소란스러운 재판이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이번에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 위증한 것은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덕수 전 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 그런 헌재에서도 위증을 한 정도인데 네. 이 CCTV도 사실 이런 이상민 장관과 상의하는 그 장면이 나온 이후에 본인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무총리식이나 되는 사람이 네. 헌재 재판에서도 위증을 했는데 본인의 재판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진실이 드러나는 증거가 나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부분을 인정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국무회의에 임하는 전체 내용들을 다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은 가담한 적이 없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오히려 모았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거짓말을 한 상황이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진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봤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내드린 그 CCTV 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면서 많은 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었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그 CCTV가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제 탄핵 선고할 당시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무위원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불분명했고 거의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주장이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굉장히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CCTV를 보면 뭐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특히 문건 자체를 사실은 뭐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문건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사실 그 더군다나 이제 그 탄핵 때는요 예.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완전하게 사실은
사실관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누구누구를 불렀고 이후에는 부르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도 뭐 반대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제 네. 그런 증거들이 이제 속속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핵 때하고 이번 선고한 재판 네. 과정 때하고는 이제 증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더군다나 뭐 위증했다는 내용도 CCTV 통해서 나왔고 네. 또 한덕수 전 총리도 법정에서 그걸 다 인정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탄핵 때 뭐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게 뭐 새로운 증거들이 다 현출이 됐기 때문에 네. 탄핵과 그러면 재판과 이게 어떻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저 CCTV를 보면서 오늘 재판부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점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